야, 이 늙은 년! 내 구두를 밟았어? 이거 몇백만 원짜린 줄 알아? 조폭 장태호가 고속버스 안을 쩌렁쩌렁 울리며 고함쳤습니다. 할머니 정수는 벌벌 떨며 고개를 숙이고 연신 사과했지만 그의 손이 거칠게 멱살로 향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면 다야? 오늘 이 버스에서 돈으로 책임지지 않으면 내 손에 그냥 안 끝난다. 버스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승객들은 고개를 숙이고 기사마저 눈치만 보며 달렸습니다.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침묵의 공범이 된 순간이었죠.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손만 놓아주이소. 그러나 태호는 더 세게 밀쳐붙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늙은 것들이 버스에서 민폐만 끼치고 돈 없으면 그냥 죽어버려. 그때였습니다. 뒷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손, 지금 당장 놓으세요. 그리고 제 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전직 해병대 출신 며느리 박서린. 그녀의 눈빛이 번쩍이는 순간 버스 안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조폭과 며느리의 충돌, 그리고 이어질 충격 반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버스 시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벽 6시 시골 터미널에는 아직 찬 공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작은 여행 가방을 끌며 고속버스 대합실로 들어섰습니다. 73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손에는 반찬 가게에서 싸온 김치통이 들려 있었죠. 손주 미소에게 할머니표 김치를 전해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정수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둘째 아들 창민에게서 온 전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서린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말도 없고 밤늦게 나가기도 하고. 창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었죠. 혹시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서울행 버스 승차하세요. 안내방송과 함께 정수는 천천히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아 가방을 정리하던 중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까만 쇼컷 머리에 단정한 검은색 재킷을 입은 여성이 버스 중간쯤 좌석에 앉고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의 아내 박서린이었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인가요? 서린이 이 시간에 이 버스에 타고 있다니. 더욱 놀라운 건 서린의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의젓했던 모습과 달리 오늘은 어딘가 긴장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고 계속해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서린과는 10년 넘게 같은 집에 살면서도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 창민과 결혼할 때부터 뭔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해병대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인지 서린은 항상 예의는 바르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인사만 하고 평소에도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이였죠. 하지만 오늘의 서린은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순을 발견하자마자 인사를 했을 텐데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정수는 호기심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혹시 창민이 말한 이상한 행동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서린도 정순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서린은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하고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정수는 설인의 눈빛에서 뭔가 다급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설인이 아니었거든요. 버스가 출발하면서 정수는 설인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설인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더니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죠. 정순의 눈에는 그것이 뭔가 중요한 서류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설인이가 무슨 큰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정순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해병대 출신이라고 해도 여자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세상에는 많잖아요. 더군다나 창민이 말한 최근의 이상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뭔가 심각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점점 속도를 높였습니다. 정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계속해서 설인의 움직임을 의식했습니다. 설인은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고 때때로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버스 뒷좌석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기사. 음악 소리 좀 크게 틀어봐. 이렇게 조용하니까 잠이 안 와. 술 냄새가 진동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뒤를 돌아봤는데 덩치 큰 남자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새벽부터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해서 큰 소리를 냈고 다른 승객들은 불안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도 마음이 불편해졌지만 괜히 시비에 휘말릴까봐 모른 척했습니다. 설이는 뒷좌석의 소음을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더 단단히 끌어안으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것을 예상하는 것 같았죠. 정수는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 뒷좌석에 술 취한 남자,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우연히 겹쳐진 것이 너무 불안했거든요. 과연 이 버스 여행이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정수는 손주를 만날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뒷좌석의 소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장태호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이미 3번째 맥주캔을 따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술을 마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큰 소리로 전화까지 받기 시작했죠. 야, 형님. 나 태호야. 서울 올라간다고 했지? 그 일 말인데 오늘 안에 정리될 거야. 태호의 목소리는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전화 너머로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대답을 통해 심상치 않은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걸 승객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언제 일을 못 해본 적이 있어? 그 할망구든 누구든 한 번 찍으면 끝이야. 정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할망구라는 단어가 자신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다른 승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회사원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 소리를 높였고 중년 여성은 아예 자리를 앞쪽으로 옮겼습니다. 태호는 전화를 끊더니 이번에는 옆자리 승객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저씨. 내가 전화하는데 왜 자꾸 흘끔흘끔 봐? 뭔가 불만 있어? 옆자리에 앉은 50대 남성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뭐가 그냥이야? 내 얼굴에 뭐가 써 있나? 응? 태호는 술 기운에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팔뚝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조폭의 모습이었죠. 승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설이는 이 모든 상황을 거울을 통해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해병대에서 단련된 그녀의 감각으로는 태호가 단순한 건달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움직임,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전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태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지만 조용한 버스 안에서는 모든 단어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형님, 그 재개발 건 말이야. 반대하는 놈들 명단 받았어. 오늘 한 명씩 찾아가서 설득해주면 되는 거지? 알았어. 깔끔하게 처리할게.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거든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도 최근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민들 중에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순처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특히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상인들은 대부분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설마 우리 동네 일은 아니겠지. 정수는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태호는 전화를 끊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종이뭉치였는데 자세히 보니 여러 사람의 사진과 주소가 적힌 명단 같았습니다. 그는 그 명단을 훑어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죠. 이 할망구들 오늘 밤부터 무서운 꿈 꿀 준비해야겠네. 그 순간 정순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는데 발신자는 반찬가게 단골 손님인 영자 이모였습니다. 정순아, 큰일 났어. 어젯밤에 우리 동네에 이상한 남자들이 와서 돌아다녔대. 재개발 반대한다고 서명한 사람들 집 앞에서 서성거렸다는 소문이야. 조심해. 정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섬뜩했거든요. 태호의 전화 내용과 영자 이모의 문자가 묘하게 일치했습니다. 설인도 정순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진 걸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해병대에서 배운 직감으로는 이 버스 안의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태호는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승객들을 위협했습니다. 기사에게도 시비를 걸었죠. 야, 기사. 운전이 왜 이렇게 느려? 내가 급한 일이 있다고 했잖아. 속도 좀 내봐. 죄송합니다. 안전운행을 해야 해서. 안전운행은 개뿔. 내가 늦으면 누가 책임져? 응? 기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협박은 계속됐고 버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태호의 핸드폰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 형님? 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밤에 그 반찬가게 할머니부터 시작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김정순이라고 했죠? 네, 확실히 기억했어요. 정순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김정순이라는 이름이 태호의 입에서 나온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타겟이 되어 있다는 걸 직감했죠. 설인도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조폭의 입에서 나온 걸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태호는 전화를 끊더니 승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악의가 가득했고 마치 사냥감을 찾는 늑대 같았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는 더욱 긴장으로 가득 찼고 모든 승객들이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이 위험한 여행이 어떻게 끝날까요? 정수는 손주를 만나러 가는 길이 이렇게 위험한 여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승객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호의 위협적인 행동 때문에 버스 안의 분위기가 최악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태호의 입에서 나온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15분 휴식입니다.
시간 맞춰서 탑승해 주세요. 기사의 안내방송과 함께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순도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이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공포감 때문이었죠. 태호는 맥주캔을 손에 든 채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휴게소 도착했어요. 아, 그 할머니요? 같은 버스에 타고 있나 확인해 볼게요. 사진 보내주신 거 맞죠? 정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진까지 있다니 이미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설인도 태호의 전화 내용을 듣고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설이는 정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 설이나. 나는 괜찮다. 그냥 멀미가 좀. 정수는 며느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설인까지 위험에 빠뜨릴까봐 걱정됐거든요. 두 사람은 화장실을 다녀온 후 휴게소 매점에서 물을 사며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호가 핸드폰을 보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죠. 저 사람 왜 저래요? 설인이 태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글쎄, 술에 취한 것 같은데. 정수는 대충 얼버무렸지만 마음속으로는 공포가 커져만 갔습니다. 태호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버스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승객들이 다시 버스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가능한 한 태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려 했지만 좁은 버스 통로에서는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버스가 갑작스럽게 급정거를 했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었기 때문이었죠. 승객들은 모두 앞으로 쏠렸고 정순도 균형을 잃으며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발이 태호의 발등을 스쳤습니다. 태호가 신고 있던 것은 명품 구두였는데 작은 흠집이 생겼죠. 어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수는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야, 이 늙은 년. 눈깔이 없냐? 내 신발이 얼만지 알기나 해? 태호의 목소리는 버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모른 척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버스가 갑자기 멈춰서가 뭐야? 네가 조심 안 했잖아. 이 신발이 300만 원짜리라고. 태호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술기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았다고 느꼈거든요. 평소 같으면 이런 일로 이렇게까지 화내지 않았을 텐데 조직 일로 스트레스가 쌓여있던 차였습니다. 이 할망구가 감히 내 신발을. 그때 태호는 정순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과 비교했죠. 형님이 보내준 사진 속 여자와 눈앞의 할머니가 똑같았습니다. 너 혹시 김정순이야?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켰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거든요. 아, 아니에요. 제가 아니. 거짓말하지 마. 사진이랑 똑같잖아. 아, 이거 완전 대박이네. 내가 찾아다니려고 했는데 네가 알아서 내 발을 건드렸네. 태호는 악의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였거든요. 애초에 정순의 집을 찾아가서 협박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같은 버스에서 만날 줄이야. 네가 재개발 반대 서명 주도한 그 할망구지? 우리 조직에서 네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알아? 승객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뭔가 더 복잡한 문제였거든요.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정순이 간청했지만 태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조용히? 네가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아, 이거 진짜 웃기네. 할망구가 용기는 있네. 태호는 정순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죠. 기사도 룸미러로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운전 중이라 개입하기 어려웠습니다. 손 놓으세요. 정순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73살의 할머니가 40대 남자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재개발 반대한 대가를 이제 치러야지. 네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려줄게. 태호의 손이 정순의 어깨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손, 지금 당장 놓으세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뒤로 향했습니다. 서린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했던 며느리에서 갑자기 전사의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본 정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호도 마찬가지였죠. 예상치 못한 개입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야, 이년은 또? 네가 누군데 나한테 명령해? 태호는 여전히 정순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지만 서린의 분위기에 압도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서린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보통 여자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손을 놓으세요. 서린은 천천히 태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매우 조심스럽고 계산적이었죠. 해병대에서 배운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아, 이거 진짜 웃기네. 할망구를 구하러 온 기사님이신가? 아니면 딸인가? 태호는 비웃으며 서린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죠. 저분은 제 시어머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명백한 폭행입니다. 시어머니라고? 그럼 가족끼리 같이 당하면 되겠네. 태호는 갑자기 서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정순을 놓고 서린을 제압하려 한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린은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태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압박점을 눌러 비틀었죠. 태호는 갑작스러운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인연이 뭐 하는 거야? 해병대에서 배운 제압술입니다.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서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는 손목의 극심한 고통 때문에 몸을 비틀었지만 서린의 제압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놓으라고. 먼저 시어머님께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하지만 태호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조직에서의 체면도 있었고 여자에게 굴복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사과는 개뿔. 니들이 먼저 내 신발을. 태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서린은 압박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죠. 아, 그만해. 팔이 부러질 것 같아. 사과하세요. 지금 당장. 서린의 제압술은 정확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해병대에서 수없이 반복 훈련한 기술이었거든요. 태호 같은 건달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전문적인 격투술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조용했던 여자가 갑자기 액션 영화의 주인공처럼 변한 것을 보고 모두 충격에 빠졌거든요. 좋아. 사과할게. 할머니, 죄송합니다. 태호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아팠거든요. 진심으로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알겠어. 약속한다고. 이제 좀 놓아줘. 서리는 천천히 태호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태호는 손목을 비비며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말수도 적고 무뚝뚝했던 서린이 이렇게 용감하고 강인한 면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서린아, 괜찮니? 다치지 않았지? 네, 어머님. 괜찮습니다. 어머님은 다치신 곳 없으세요? 응, 나는 괜찮다. 고마워, 서린아. 처음으로 정수는 서린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서린도 시어머니를 지켜야 할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태호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두 사람을 노려봤고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할망구 옆에 무수라는 여자가 있어요. 일단 서울 도착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서리는 태호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일단 제압하기는 했지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혹시 저 사람과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네 재개발 문제 때문에. 정수는 그제서야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재개발 반대 서명을 주도했다는 것, 최근에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태호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했죠. 서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계획된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님,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서울에 도착하면 당분간 저희 집에 계세요. 그래도 될까? 너희까지 위험해질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서린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병대에서 단련된 그녀에게는 이 정도 위협쯤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태호는 여전히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함부로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서린의 실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복수의 의지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계속해서 서울을 향해 달렸고 승객들은 긴장 속에서 이 불편한 여행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순과 서린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서린의 집에 머물며 손주 미소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고향이 걱정됐습니다. 반찬 가게를 맡겨둔 영자 이모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 것도 신경 쓰였거든요. 어머님, 고향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너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서린이 정순의 마음을 읽고 말했습니다. 그럴까? 영자가 가게를 잘 봐주고 있는지 궁금하긴 해. 정수는 영자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죠.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번에 받았을 텐데 말이에요.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지? 불안감이 커져가던 그때 정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동네 이장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장님? 정순 씨, 큰일 났어. 어젯밤에 가게에 이상한 놈들이 와서 난리를 쳤다고.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죠. 뭐라고요? 가게에 무슨 일이? 유리창 다 깨뜨리고 간판도 부수고 난리가 났어. 경찰도 왔는데 영자는 너무 무서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 정수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영자 이모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김정순 할머니한테 전화라면서
재개발 반대 그만두고 서명도 철회하라고 했대. 안 그러면 가게뿐만 아니라 집까지 다 부숴버린다고 협박했어. 설인이 정순의 전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죠. 이장님, 지금 가게 상황은 어떤가요? 완전히 망가졌어. 당분간은 장사할 수 없을 것 같아. 정순 씨, 당분간 고향에 오지 마. 너무 위험해. 전화를 끄는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일궈온 가게가 하루아침에 망가졌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가게는 다시 고칠 수 있어요. 설인이 위로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설인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 동네를 지키려고 했던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을까?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된 건 저들이에요. 폭력으로 정당한 의견을 막으려는 것들이 잘못됐어요. 그때 정순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을 보고 두 사람 모두 경악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 가게 구경 잘했어? 이제 집 차례야. 재개발 반대 철회하고 서명 명단도 다 내놔. 안 그러면 가족들까지 다 끝장낼 거야. 24시간 준다.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가족들까지 위협한다니 상황이 심각해진 거였죠. 설이는 문자를 보더니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설이나 너까지 위험해지면 어떡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설이는 즉시 예전 해병대 동기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에 정보 분야에서 일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진우야, 나 설인이야. 도움이 필요해. 조폭 조직 하나 조사해 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인아, 무슨 일이야? 조폭이라니? 설이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태호와의 만남, 반찬가게 습격, 그리고 계속되는 협박까지 모든 걸 말했죠. 알겠어. 며칠만 시간을 줘. 요즘 재개발 관련해서 조폭들이 개입하는 사건이 많거든. 혹시 더 큰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 전화를 끄는 설이는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설이나, 너 혼자서 어떻게? 혼자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믿을 만한 동료들이 있어요. 그날 밤 설이는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최근 재개발 관련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순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대기업이 개입되어 있었고 반대 주민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일이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였죠. 이건 단순한 동네 조폭 문제가 아니야. 설이는 사건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죠. 만약 이들의 불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설이나, 대박적인 정보를 찾았어. 그 태호라는 놈이 속한 조직, 생각보다 훨씬 큰 일에 연루되어 있어. 재개발 비리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장 운영, 돈 세탁까지 하고 있다고. 정말? 증거도 있어? 그게 문제야. 증거는 있는데 위험한 곳에 숨겨져 있어. 혼자서는 절대 못 가져와. 설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위험하긴 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순과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거든요. 진우야,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지. 언제든지 말해. 그날 밤 설이는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부터 며칠간 외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집에서 미소와 함께 조용히 지내세요. 어디 가는 거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꼭 해결하고 올게요. 정수는 며느리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설인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죠. 설이는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진우와 약속한 장소는 시내 한복판의 카페였죠. 해병대 시절 정보 수집 임무를 함께했던 동료답게 진우는 이미 상당한 정보를 수집해 놓고 있었습니다. 설이나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 진우는 두꺼운 파일을 설인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속한 조직의 보스는 장진석이라는 놈이야. 겉으로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개발 관련 비리의 핵심 인물이지. 설이는 파일을 넘기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진과 함께 상세한 조직도가 그려져 있었죠. 이 장진석이 어머님 동네 재개발 사업에도 개입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들이 공무원들과도 결탁하고 있다는 거야. 구청장까지 매수했다는 정보가 있어. 진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돈거래 내역과 회의록이 들어 있었죠. 이 서류들은 어디서 구한 거야? 조직 내부에 우리 쪽 정보원이 있어.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해.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설이는 진우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직접 구해와야 했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장진석의 사무실에 금고가 있어. 거기에 모든 비리 문서와 돈거래 증거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해. 보안은 어떻고? 까다로워. CCTV에 경비원까지 있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진우는 건물 구조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에는 경비원이 1명만 남아. 그때가 기회야. 설이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잠입 기술을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진우야, 혹시 내부 구조도 더 자세한 걸 구할 수 있어? 물론이지. 우리 정보원이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틀 후 설이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필요한 도구들을 챙겼죠. 진우는 밖에서 망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설이는 장진석의 건설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20층짜리 오피스텔이었는데 장진석의 사무실은 최상층에 있었죠. 진우야, 지금 들어간다. 설이는 이어폰으로 진우와 연락을 취하며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상계단을 이용해 옥상까지 올라간 다음 로프를 이용해 20층 창문으로 접근하는 계획이었거든요. 경비원은 1층 로비에서 TV 보고 있어. 지금이 기회야. 진우의 신호를 받고 설이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암벽 등반 기술을 활용해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갔죠. 20층에 도달한 설이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오래된 건물이라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사무실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설이는 손전등을 켜고 금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말한 대로 사무실 한쪽 구석에 큰 금고가 있었죠. 진우야, 금고 발견했어. 비밀번호는? 우리 정보원이 알아낸 걸로는 장진석의 생년월일이야. 1975년 3월 15일. 설이는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다행히 한 번에 열렸죠. 금고 안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대박이야, 진우야. 여기 엄청난 자료들이 있어. 설이는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재개발 관련 비리 문서, 공무원 매수 증거,
불법 도박장 운영 관련 서류까지 모든 게 다 있었거든요. 특히 정순의 동네 재개발과 관련된 문서를 발견했을 때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민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는 구체적인 계획서까지 있었거든요. 이 자료들이면 충분해.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어. 서리는 급히 핸드폰으로 모든 문서를 촬영했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을 찍은 후 원본 서류 몇 개를 가방에 넣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가 있어? 경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리는 재빨리 금고를 닫고 창문 쪽으로 달렸죠. 진우야, 들켰어. 지금 나가야 해. 알겠어. 조심해. 서리는 로프를 이용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경비원이 도착하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서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밤새 잠들지 못했는지 헬쑥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죠. 서리나, 무사히 돌아왔구나. 너무 걱정했어. 어머님, 대성공이에요. 이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서리는 촬영한 사진들을 정순에게 보여줬습니다. 재개발 비리의 전모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죠. 이런 게 다 있었구나. 우리 같은 서민들을 이렇게 우롱하고 있었다니. 정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자료들을 경찰과 언론에 제보할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더 이상 어머님을 괴롭힐 수 없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 서리나. 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이제 저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서린의 말에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와 진정한 가족의 정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장진석과 태호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증거를 확보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진우와 함께 변호사와 상담하고 경찰에 제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장진석 조직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형님, 그년이 우리 사무실에 침입했다는 게 확실해요? 태호가 장진석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CCTV에 찍혔어. 얼굴은 안 보이지만 몸짓으로 봐서는 그 해병대 년이 확실해. 금고까지 열었다고 하니까 우리 자료들을 다 가져간 거야. 장진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그년과 할머니 둘 다 완전히 제거해야 해.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안 돼. 너무 위험하거든. 장진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호야, 그 할머니한테 가족이 또 있지? 네, 손녀가 있어요. 초등학생이라고 들었는데요. 그거야. 아이를 잡으면 그년들이 꼼짝 못할 거야. 증거고 뭐고 다 내놓을 수밖에 없어. 태호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바로 준비할게요. 그날 오후 미소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 뒤를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안녕. 갑자기 낯선 남자가 미소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어서 얼핏 보면 멀쩡해 보였지만 태호의 부하였죠. 누구세요? 미소는 경계심을 가지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모님께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고 배웠거든요. 아, 나는 내 할머니 친구야. 할머니가 너 보고 싶어 해서 데리러 왔어. 할머니요? 할머니는 우리 집에 계시는데요? 미소가 의아해하는 사이 남자는 재빨리 미소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다른 곳에 계셔. 빨리 가자. 싫어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요. 미소가 소리치며 저항하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남자는 당황했지만 이미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죠. 조용히 해. 그냥 따라와. 하지만 미소는 계속 소리쳤고 지나가던 시민이 이상함을 느끼고 다가왔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세요? 아, 제 조카거든요. 말을 안 들어서. 남자가 얼버무리는 사이 미소는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위험하다고 느끼면 무조건 도망치라고 했거든요. 미소야. 남자가 쫓아오려 했지만 시민들의 시선 때문에 쉽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미소는 아파트 단지까지 무사히 도착했죠. 집에 들어온 미소는 울먹이며 서린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무서운 아저씨가 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서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죠. 미소야,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미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서린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어머님, 큰일입니다. 이제 미소까지 노리고 있어요.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주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밀려왔거든요. 내가 미소까지 위험하게 만들었구나. 어머님, 자책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저들이에요. 서린은 즉시 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우야, 상황이 급해졌어. 이제 아이까지 노리고 있어. 뭐라고? 그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네. 오늘 당장 경찰에 제보하자. 그래, 준비된 거 다 넘기자. 서린은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문서, 녹음 파일까지 완벽한 증거 패키지였죠. 하지만 그때 정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호의 전화였습니다. 받아보세요, 어머님. 스피커폰으로 하시고요. 여보세요? 할머니, 오늘 손녀 구경 잘했어?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태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미소를. 맞아. 그리고 다음에는 확실히 데려갈 거야. 네가 가진 모든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말이야. 서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 박서린이야. 우리 딸한테 손 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오, 해병대년이 직접 나왔네? 좋아. 그럼 더 간단하겠다. 내일 밤 12시 한강 반포대교 밑으로 와. 혼자 와야 하고 모든 자료를 가져와. 안 그러면 아이는 물론이고 할머니까지 다 끝장이야.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그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우리는 이미 네 딸 학교 일정을 다 파악했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고. 전화가 끊어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서린아, 어떡하지? 미소가 위험해.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획이 있어요. 서린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적들이 원하는 건 자료였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일 가능성이 높았죠. 진우야, 계획을 바꿔야겠어. 내일 밤에 그들과 직접 대결해야 할 것 같아. 위험해, 서린아.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미소를 지켜야 해. 서린은 해병대에서 배운 전술을 떠올리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적이 원하는 대로 나타나되 역습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야 했죠. 어머님, 내일까지는 미소를 절대 혼자 두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경찰서 근처로 피해 계세요. 서린아, 너 혼자 가는 건 너무 위험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진우가 도와줄 거거든요. 정수는 며느리가 자신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밤이 깊어가면서
서리는 내일의 대결을 위해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죠. 미소와 정순,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11시, 서리는 한강 반포대교 밑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강변공원이었죠. 서리는 가방에 가짜 서류를 넣고 진짜 증거는 이미 진우에게 맡겨뒀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진우야, 위치 확인했어? 이어폰을 통해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는 다리 위에서 망보고 있어. 경찰도 대기시켜뒀고, 너만 신호 주면 바로 투입된다. 서리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서 있었고, 몇 명의 남자들이 그 주변에 서 있었죠. 태호와 장진석도 보였습니다. 오, 시간 잘 맞췄네. 역시 군인 출신답다. 태호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지난번 서린에게 당했을 때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죠. 자료는 가져왔어?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어. 우리 딸과 어머님은 안전한 거지? 물론이지. 우리가 원하는 걸 받으면 안전하게 보내줄 거야. 장진석이 나타났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조직의 보스였죠.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악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서린 씨,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네요. 덕분에 사업에 차질이 생겼어. 사업이라고 하기엔 너무 더러운 일들이었죠. 폭력과 협박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게 사업인가요? 선량한 시민? 하, 웃기네. 돈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변해. 그 할머니도 돈만 충분히 줬다면 재개발에 찬성했을 거야. 서리는 장진석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생각하니까요. 자료 내놔. 그러면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 정리라는 게 우리를 죽이겠다는 뜻이겠죠? 똑똑하네. 맞아. 너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편할 날이 없거든. 장진석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서린을 포위했습니다. 총 6명이었죠. 하지만 먼저 자료부터 확인해야겠어. 서린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장진석이 받아서 확인하는데 곧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우리 자료가 아니잖아. 당연하죠. 진짜 자료를 그냥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린의 말에 태호가 화를 냈습니다. 인연이 우리를 속였어. 형님, 그냥 끝내버립시다. 잠깐, 그 전에 진짜 자료가 어디 있는지 말해. 이미 경찰과 언론에 모두 넘겼어요. 아마 지금쯤 수사가 시작됐을 거예요. 장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뭐라고? 그럼 이미 끝난 거야? 네, 끝났어요. 당신들의 모든 범죄가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때 진우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서린아,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조금만 더 버텨. 서린은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 우리 어머님을 노렸죠? 그 할머니가 주민들을 선동해서 재개발을 방해했거든. 한 명만 굴복시키면 나머지는 쉽게 따라올 텐데 너무 고집이 세더라고. 어머님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자신의 터전을 지키려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정당한 권리? 돈 앞에서 무슨 권리야? 어차피 재개발은 진행될 거였어. 순순히 따랐다면 보상금도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장진석은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거든요. 태호야, 끝내. 태호가 서린에게 다가서려는 순간 서린은 해병대에서 배운 격투술로 반격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자를 제압하고 두 번째 공격자의 무기를 빼앗았죠. 2년이 나머지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서린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둠을 이용해 적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켜 나갔죠. 태호도 서린과 직접 맞붙었습니다. 지난번에 굴욕을 갚으려는 마음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안 당해줄 거야. 하지만 서린의 실력은 태호가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타격 후에 태호는 다시 바닥에 쓰러졌죠. 아직도 모르겠어요? 당신들은 저를 당해낼 수 없어요.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들이 강변도로로 진입하고 있었죠. 형님, 경찰이다. 장진석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모두 손을 들고 엎드리세요. 경찰의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진석과 태호, 그리고 나머지 부하들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서린이 제공한 증거들 덕분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죠. 서린 씨, 괜찮으세요? 담당 형사가 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증거 자료는 모두 확보했나요? 물론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재개발 관련 비리망이 전부 드러날 것 같네요. 며칠 후 정수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해 주었죠. 재개발 비리가 밝혀지면서 불법적인 압력도 모두 사라졌거든요. 정순아, 정말 고생 많았어. 내 며느리가 대단하더라. 이장님이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야 알겠어. 서린이가 얼마나 든든한 가족인지 말이야. 반찬 가게도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새로 단장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깔끔하고 넓어졌죠. 서린도 정순과 함께 가게 개업 준비를 도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진짜 가족의 정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지켜드릴게요. 고마워, 서린아.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정말 다행이야. 정수는 서린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속버스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이 결국 가족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거였죠. 장진석과 태호는 모두 실형을 받았고 재개발 사업도 투명하게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합리적인 계획으로 말이에요. 정수는 이제 진짜 며느리를 얻었다는 행복감에 매일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린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죠. 버스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은 결국 가족을 지키고 범죄를 무너뜨린 전쟁의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달빛 인생사연 은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